저는 연세대학교 윤정 교수라고 하고요. 그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 시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국토부에 이제 국가 스마트 도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지자체들의 또 이 스마트 관련한 의사결정과 이제 자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 스마트 시티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15년 전에 이 스마트 시티의 이름은 스마트 시티가 아니고 UCT. 네, 유비쿼터스 시티, UCT였죠. 15년 전에는. 근데 지금 UCT랑 스마트 시티가 차이점이 뭐냐? 스마트가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연결로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마트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럼 UCT에서 스마트 시티로 왜 넘어왔느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즈, 앱스토어, 뭐 아이폰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데이터 생태계의 그 시발을 알린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아세요? 처음 정도? 2007년 정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 그 말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태계,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의한 패러다임이 글로 시프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쯤 가면은 데이빗 뉴먼이라고 이제 가트너 쪽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경제다. 이제 데이터가 이코노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인가 16년인가 가면 소위 말하는 그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코노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에서 먹고 살고 기업이나 개인이 살아남으려면은 디지털 전환해야 된다.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디지털 전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바꾸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4년 지나서 한 2018년쯤 가면 이젠 데이터 캐피탈리즘이야. 캐피탈리즘이야. 데이터 자체야. 데이터가 수단이 아니고 데이터 자체가 캐피탈이야.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2008년도쯤에 그 UCT도 그 흐름에 맞춰서 데이터에 맞춰서 변화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스마트 시티 하면은 뭘 상상하세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모든 게 다 되고. 네. 네. 이제 그런 측면까지 쭉 갈 수 있는데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이 가서 쓰레기 찾나 보고 범죄자 가서 잡고 경찰 출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신고 전화로 들어오면 신고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CCTV 관제 들어오면 훨씬 나은 거죠. 안양시 도로 몇에서 여자가 지금 위험하다. 신고 들어오면 딱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치하죠. 그런 정도의 관제센터. 그런 게 신도시 위주로 많이 들어왔었죠. 단지 도시를 운영하고 도시를 위한 의사결정하는 판단을 하는 게 단지 CCTV를 보는 거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보고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그 도시 운영을 굉장히 더 스마트하게 더 풍부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센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CCTV는 뭐 보는 건 보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냄새 데이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산단에서 악성 그 폐수 같은 거 방출시키면 그 센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여러 가지의 센싱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도시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방제라든가 복지, 노인을 위한 거, 그다음에 뭐 신호를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한들 그게 센싱이 안 되고 수집하는데 비싸고 그다음에 인터벌이 느려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못 쓴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게 다 해결됐다 이거죠. 5G, IoT, 그다음에 뭐 센서들 다 가격 내려가고 이건 아까 그 4차 산업혁명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 기업들에서 적용할 만큼 됐기 때문에 도시도 그런 걸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실제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도시 운영을. 스마트한 거라는 거는 어떤 마이너리티, 장애인이라든가 그 노인이라든가 어떤 뭐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스마트라는 게 사실은 이런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 기회를 그런 사람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어야 국가가 밸런스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판단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제공하죠. 그 디지털 트윈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쉽게 말하면 복제된 거죠. 현재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디지털 세상에 구현되는 것. 네, 그렇죠. 근데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왜 복제하지? 앞으로 발생할 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뭐 예방하거나 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니까 디지털 쌍둥이잖아요. 리얼 월드에 터빈이 하나 딱 있고 이걸로 그냥 가서 정비하고 뭐 하면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위험도도 있고 힘드니까 이제 지금 센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를 쫙 뽑아내는 거죠. 이 풍력 터빈이나 뭐 엔진 팔아먹은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대충 이 모델이 요 정도 한 1년 반쯤 돌아가면은 요 부품이 망가지게 돼 있어. 를 예측하는 거죠. 여러 데이터를 넣어서 같이. 그거를 이 리얼 월드에서도 하고 디지털에서도 돌리는 거죠. 저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여름에 지금 이제 추워졌지만 횡단보도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그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스마트 시티에서 그 그늘막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한남동이면 한남동 안에 횡단보도가 몇 개인데 그걸 어디다 할 거냐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봤을 때 그거를 어느 스팟에다가 어떻게 그 그늘막을 설치하겠는지.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목 중에서도 그 신호가 오래 걸리는 그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네네. 바로바로 가는 게 있고 교차로나 이런 게 넓어서 예,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뭔가 그렇죠. 그게 일반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전주에서는 이걸 이제 더 내려간 거예요. 아까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계층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지? 그 마이너리티들을.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떻게 알아내죠? 그 지역 센터 같은 데 방문해서 데이터를 받나요? 그렇죠. 복지센터 같은 데 네. 우리 가면 행정정보로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주민등록 번호로 하면은 이 사람 65세 이상 노인이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데이터들로 그 지역을 플로팅을 시키면은 아, 우리 지금 전주 내에 몇 개 그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동네가 취약계층 가장 많이 몰려있네. 다세대 많네. 여기다 몰려 산다. 대충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 위주로. 근데 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주 안에서도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많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도 넓고 사람이 아주 자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늘막 딱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이제 쉼터를 해주는데 그 쉼터 하려면 다 세팅하고 돈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할 수 없잖아요. 그 노인 쉼터는 너무 좋은데 노인들 많이 사는 데서 1.5km 떨어져 있어. 걸어가야 돼. 언덕도 살짝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0m 이내에 1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혜택을 보시는 노인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뜨거운 데 위주로. 왜냐면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죠. 그걸 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엑셀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 트윈을 하는 거지. 훨씬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종합적인 데이터가 들어서 같이 돌려가지고 판단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게 쌓여야만 가치를 발휘하는데 도시의 데이터라는 게 일반 기업의 무슨 카드회사, SKT 뭐 이런 통신회사 이런 데 물론 데이터 많겠지만 그런 회사 한 군데랑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서 이 나오는 데이터랑은 스케일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누적적이어야만 돼.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롭게 모든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데이터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촘촘하게 도시를 운영할 수 있다. 훨씬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다. 훨씬 더 우리가 원래적으로 말하는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에 근접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시에서 그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찾아낼 것 같으세요? 그게 중요하잖아. 그 솔브는 할 수 있어, 데이터로.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찾아내냐고. 그래서 저는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잘 구현되려면 시민들의 참여도 너무 그렇죠.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바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도시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도시의 주인은 공무원인가? 아니에요. 도시의 주인이 데이터인가? 아니야. 도시의 주인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도시가 그 역사를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수하고 여의도하고 다르잖아요. 금융에 막 맥하고 교통 발달해 있고 밤이면 사람 쫙 빠지는 그런 도시하고 그 다음에 여수 밤거리에다가 관광객들 넘쳐나고 마이스 산업이 있는 그런 여수하고는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시의 문제는 그 도시에 오래 정주하고 있던 시민들이 가장 잘 안다. 당사자가. 그 당사자가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그 도시의 문제는 결국은 그 시민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돼서 그런 식의 데이터로 돌아가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 노트북, 핸드북, 뭐 핸드폰, 그다음에 태블릿, 뭐 냉장고 뭐 다 포함해가지고
6-7개씩 나한테서 데이터가 막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의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또 난 데이터의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데이터적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다. 여기에 주당 몇 번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한다. 팩트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사람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정도가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중도적인 방법으로 리빙랩이라는 걸 해요. 리빙랩. 스마트시티 리빙랩. 근데 그 리빙랩이 뭐냐면 그 이케아 같은 데서 이런 가구를 이걸 만들려면 뭐 어느 공간에 사람을 딱 던져놓고 자기네 프로토를 이렇게 딱 놔두고 걔를 생활을 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배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높다 낮다 뭐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연구해서 계속 조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치 못했지만 우리의 니즈에 맞는 가구를 딱 내보내잖아요. 걔네가. 그런 걸 하거든요.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 싱킹의 방법을 응용한 거예요. 스마트 시티에. 그래서 고객이 그거를 자기가 이 가구에 대한 니즈를 말하지 않아도 리빙하는 속에서 내가 발견해내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개선돼야 될 점을 알아내는 거죠. 저는 그 생각하는데 옛날에 유비쿼터스하고 지금 스마트 시티는 확실히 다른 점이 3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로 도시를 운영한다. 판단할 수 있다. 여태까지 말한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시민. 우리가 지금 얘기한 주인공이 말해야 된다. 거기서 의제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특화된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도시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 사는 사람, 역사,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산업의 입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특화다. 그래서 시민, 특화, 데이터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스마트 시티에서 잘 돼야만 성공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글 차이나의 리카이프라는 AI 많이 하신 분이고 구글 차이나 사장이었는데 이분이 구분한 그 AI 웨이브 구분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데이터의 재료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AI 웨이브가 4번이나 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시티 데이터는 저는 이제 3번째, 4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터넷 AI.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구글링하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AI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기업 AI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데이터를 기업에서 써놓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외부 데이터도 들어오지만 자기 내부에 있는 거. 내가 고객 프로파일링 계속 갖고 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제품도 있고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돈을 최근에 나한테 구매한 거래가 있는 고객인 거를 이 인터넷의 흐름과 맞춰가지고 찾아내면서 계속 내 마케팅 방법 바꾸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3번째, 4번째로 가는 건데 3번째 데이터는 뭐냐면은 인지 AI, perceptional AI.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perception 하는 게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데이터 있죠. 센싱이 되는 거. IoT 데이터. 냉장고에서 우유가 떨어진 그 시점에 우유를 배달을 시켜야지. 내가 우유 주문 쿠팡에서 하는 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이게 선반에서 없어졌을 때 바로 들어가는 거는 센서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퍼셉셔널한 거. 그 다음에 자 그런 것들을 맨날 퍼셉션만 해서 뭐하냐 이거지. 액션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토너머스, 자율 AI. 그게 4번째 웨이브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데이터가 계속 밀려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매뉴얼하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AI가 알아서 판단한다 이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AI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그게 어토너머스 AI거든요. 그 자율 행동 AI.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3번째하고 4번째 웨이브에 근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 도시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에 활용하기 좋은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뭐 센서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 보고 행정에서 와야 되는 거. 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야. 행정에서 와야 되는 거. 사람의 위치 데이터나 카드사에서 와야 되는 데이터. 돈 쓴 데이터. 한꺼번에 섞어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안 섞여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섞어서 필요한 순간에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데이터가 물릴 수 있게끔 맞춰야 되는 거죠. 메타데이터. 근데 그럼 이 데이터 소유자들이 다 다른데 맨날 그걸 체크해서 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어디다 써먹을 걸 생각을 딱 해놓고 유스케이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으는 거야. 데이터는
한 번 들어갔다고 그게 유효한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던 정보는 오늘로서 중요한 거지 10년 후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게. 그게 계속 들어오면서 내가 목적한 요 케이스에 맞게끔 계속 데이터가 뿅뿅뿅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 목적성을 미리 정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놓는 거예요. 어떤 통에. 데이터 허브. 그래서 지금 시티에서 그렇게 해요. 데이터 허브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시티 데이터 너무 많고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그 데이터 관계자들한테 들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그 사태 났을 때 역학조사 시스템이라는 거 했어요. 역학조사 시스템. 너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데이터 허브를 활용한 거예요. 그거를 카드사, 통신, 어디끼리 자, 우리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야. 이거 모아서 해결하기로 해. 다 동의해. 이 기간 동안엔 여기다 데이터 쏴줘.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가 그런 아까 그 네 번의 AI 물결 얘기한 것처럼 그쪽이 그 스마트시티 데이터고 그런 것들이 실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허브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지금 많은 도시들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오늘 이렇게 유은정 교수님 모시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유익한 말씀 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